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제국주의 시리즈 11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시대 전체가 같은 한마디로 설명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1947년부터 1989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큰 사건이 같은 한마디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같은 무게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킨다. 양쪽 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동맹이 만들어졌고 전쟁이 시작됐고 정부가 무너졌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구호가 그토록 다른 일들을 그토록 오래 설명할 수 있었을까? 지난 편에서 우리는 1960년대 신생 독립국들에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들을 보았습니다. 그 족쇄 하나하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족쇄들 위에는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한 거대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냉전이라는 이름의 가면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면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실제로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은 진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가면이 진짜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지실이라는 포장 안에 다른 의도를 숨기기에 너무도 좋은 장치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47년 3월 12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앞에 섰습니다. 연설은 18분간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요청은 단순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4억 달러 지원을 승인해달라는 것. 현재 가치로 약 6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연설은 그 돈의 무게로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후 40년간 세계 질서의 뼈대가 됩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2년이 안 된 시점. 그리스에서는 좌익 게릴라와 우익 정부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소련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그리스 정부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로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2차 대전으로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스 시민들에게 이 내전은 같은 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환란이었습니다. 마을이 불탔고 가족이 흩어졌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가 들불처럼 번져갔고 서방에게 소련은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전후 동유럽이 한 나라씩 차례로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 그리고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까지 공산당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스 자체가 이미 공산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모두 공산 정권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된다면 지중해 동부와 흑해 연안이 모두 공산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논리가 훗날 도미노 이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특정 국가가 공산화되면 그 흐름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되면 이란과 인도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서방은 진심으로 두려웠고 미국은 실제 위기 상황이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의회에 자금 지원 승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연설에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날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국민들이 무장한 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정복 시도에 저항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자유로운 국민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만이 아니라 자유가 위협받는 곳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루먼 독트린이라 불리게 된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19세기 영국과 비교하면 보입니다. 19세기 영국은 자신의 행동을 문명의 전파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은 너무 노골적이었고
너무 인종주의적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더 정교한 명분을 찾았습니다. 자유의 수호였습니다. 이 명분의 힘은 세 가지에 있었습니다. 첫째, 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둘째,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분명한 반대편이 존재했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명분이라는 단어가 반대편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무한히 작동하는 힘을 얻습니다. 자유 대 압제라는 이분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 동유럽 국가 국민이 받은 고통을 고려할 때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거대한 명분 시스템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구한 그 명분이 그 이후 40년 넘게 거의 모든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란에서 민주정부를 무너뜨릴 때, 과테말라에서 민주 대통령을 무너뜨릴 때, 베트남에 50만 군대를 보낼 때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 명분 자체는 진심이었습니다. 트루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위협을 진심으로 두려워했고 자유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명한 진실은 다른 의도를 감추기에 가장 좋은 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가면이 무서운 겁니다. 1947년 3월 12일 18분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첫 번째 구체적 정책이 곧이어 발표됩니다.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947년 6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명예학위를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졸업식 축사는 보통 격려와 덕담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날 마셜의 연설은 달랐습니다. 12분간 이어진 짧은 연설에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던졌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을 미국이 대규모로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담담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도 거창한 수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어떤 나라나 어떤 주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가난과 절망과 혼란을 향한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이후 4년간의 거대한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셜 플랜이라 불리게 됩니다.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4년간 약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6개 유럽 국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이 재가동되고 항만이 복구되고 철도가 다시 깔렸습니다.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서유럽 16개국의 산업 생산은 35%가 증가했습니다. 농업 생산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마셜 플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마셜 플랜의 첫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진실입니다. 수많은 유럽 가정이 마셜 플랜으로 식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셜 플랜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유럽에 흘러간 130억 달러는 유럽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데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산 밀, 미국산 석탄, 미국산 기계, 미국산 자동차. 유럽 정부는 마셜 플랜 자금으로 이 제품들을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은 다시 미국 기업의 매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배경을 더해야 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시점에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입니다. 전 세계 산업 생산의 약 50%, 전 세계 금 보유고의 약 66%. 미국은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가져본 적이 없는 압도적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생산력을 누가 흡수해 줄 것인가였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구매력이 없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소비되기에는 너무 거대한 생산력이었습니다. 만약 이 생산력을 흡수할 시장이 없다면 미국은 1929년 같은 공황을 다시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동시에 유럽을 미국 제품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셜 플랜의 두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의 원조를 받는 나라는 공산당이 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1947년 봄,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에는 공산당이 연립 여당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두 나라 공산당은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5월, 마셜 플랜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거의 동시에 공산당이 내각에서 축출됩니다. 마셜 플랜이 본격 가동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마셜 플랜은 전후 재건의 마중물이 된 구원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마셜 플랜은 인도주의와 시장 만들기, 그리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도구였습니다. 마셜 플랜은 분명 훌륭하고 성공적인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영국 방식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인도에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인도인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미국이 유럽에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유럽인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진짜 수혜자는 본국의 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 정교함이 미국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원조를 받은 유럽인은 미국에 감사했습니다. 원조를 준 미국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양쪽 다 진심이었고 양쪽 다 옳았습니다. 미국은 거대하고 완벽한 시장을 얻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계를 경영할 완벽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셜 플랜이 가동되던 1948년 초, 워싱턴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유럽을 묶었다면 다음은 군대로 묶을 차례였습니다. 마셜 플랜이 본격 가동되던 1948년의 유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돈은 흘러들어왔지만 안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건이 서유럽을 흔들었습니다.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당시 동유럽에 남아있던 유일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자 서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 6월,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소련이 베를린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를 봉쇄한 것입니다. 서베를린 시민 200만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11개월간 항공기로만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이른바 베를린 공수작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소련의 위협은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8년 3월, 서유럽 5개국이 브뤼셀에 모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들은 브뤼셀 조약에 서명하며 공동 방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국만으로는 소련을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같은 시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느낀 불안은 유럽이 느낀 불안과 결이 달랐습니다. 서유럽이 안보 불안 때문에 결국 소련과 타협해버리는 상황. 서유럽이 중립화되거나 더 나아가 소련 영향권으로 기울면 마셜 플랜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1948년 3월, 마셜 국무장관이 미국, 영국, 캐나다 세 나라 외교관을 펜타곤으로 불렀습니다. 이른바 펜타곤 회담이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극비 회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서양 동맹의 큰 틀이 잡혔습니다. 그해 7월부터는 브뤼셀 조약 5개국까지 합류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4월 4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모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 12개국이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제5조에 있었습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집단 방위 원칙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소련이 서유럽 어느 한 나라라도 공격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유럽 전체를 덮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다른 측면을 가장 정확히 짚은 사람은 나토 외부의 비판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핵심 내부자였습니다. 나토 초대 사무총장 이즈메이 경. 그는 나토의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러시아인을 밖에 두고 미국인을 안에 두고 독일인을 아래에 둔다. 당면 핵심 과제인 소련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 주범인 독일을 통제한다. 이 중 미국인을 안에 둔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군대를 파견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군 지휘 체계를 보겠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모두가 동등한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최고 군사 지휘권자, 즉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미군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나토 창설 이후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토는 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군대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군 기지를 보겠습니다. 나토 출범과 함께 미군이 유럽 영토에 영구 주둔하게 됩니다. 서독에 25만 명, 영국에 5만 명, 이탈리아에, 벨기에에, 네덜란드에, 그리스에, 터키에 수십만 명의 미군이 유럽 각국에 기지를 두고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 강대국이 자기 영토에 외국 군대가 영구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를 둔다는 것은 곧 주권의 일부를 내준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럽은 마셜 플랜으로 경제적으로, 나토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시스템 안에 포획되었습니다. 이 그물망은 유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 아시아로 확장됐습니다.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1954년 9월에는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아토가 출범했습니다. 1955년 2월에는 중동 조약기구 센토가 출범했습니다. 각각은 세계를 덮는 그물망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전 세계를 둘러쌌습니다. 이 거대한 그물 안에서 각국은 미국이 정한 안보 질서에 순응했습니다. 좋든 싫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같은 시기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1955년 5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습니다. 동유럽 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표면적 명분은 나토와 동일했습니다.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동유럽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소련 군대가 회원국 영토에 주둔했습니다. 소련 장군이 통합사령부를 지휘했습니다. 회원국이 노선을 이탈하려 하면 소련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1956년 헝가리에서 그랬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랬습니다. 양쪽 다 같은 구조였습니다. 명분은 보호, 내용은 통제. 이 점에서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은 거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전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이용해 자유진영을 얻었고 소련은 미국을 이용해 공산진영을 얻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절대적 필요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를 경영할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화적인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이었습니다.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휠링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화당 여성 모임의 링컨 탄생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범한 정치 집회였습니다. 이날 연단에 선 사람은 위스콘신주 출신 초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조지프 메카시. 당시 41살
정치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메카시는 연설 중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손에 명단이 있습니다. 205명의 공산당원 명단입니다. 이들 모두가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술렁했습니다. 미국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며칠 후 메카시가 든 종이에는 실제로 명단이 없었습니다. 숫자도 매번 바뀌었습니다. 205명에서 57명으로, 다시 81명으로. 상원조사위원회가 그의 주장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사기이자 날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카시의 주장은 이미 미국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상황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피해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중산층이라는 말은 안정과 풍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움 뒤에는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소련이었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이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1949년 10월,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세계 인구 4분의 1이 공산권에 편입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 두 사건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미국은 편집중적으로 체제 경쟁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가? 사회는 이 질문에 수긍이 가는 해답을 갈망했습니다. 여기에 메카시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답은 두려움에 빠진 사회에 강력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배신자를 찾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뒤 4년간 미국 사회는 검열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공무원이었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백만 명이 충성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헐리우드였습니다. 영화 산업의 작가, 감독, 배우 수백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 시기 미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음은 학교였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와 교수가 공산주의 동조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 노조, 도서관이었습니다. 메카시의 부하들은 해외 미국 도서관을 돌며 공산주의 색채가 의심되는 책들을 빼냈습니다. 적은 안에 있다는 의심은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안에 포획된 동맹국들에도 함께 퍼졌습니다. 특히 동족 간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한국에는 종교와 같은 절대적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반대 진영에서도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마지막 숙청이 한창이었습니다. 1952년 의사들의 음모 사건. 유대인 의사 9명이 스탈린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소련 사회 전체가 새로운 숙청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독에서는 1950년 비밀경찰 슈타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동독 시민 6명 중 1명이 슈타지의 정보원이거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메카시즘과 소련의 숙청.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작동 원리는 같았습니다. 적은 안에 있다. 시스템의 논리적 명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자유 대 압제, 안으로는 충성 대 배신. 메카시의 광기는 의외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1954년 봄, 메카시는 미군까지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청문회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미군 측 변호사 조지프 웰치가 메카시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메카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해 12월, 상원은 메카시 의원에 대한 견책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3년 뒤 그는 48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카시가 심어놓은 명분의 논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도 미국뿐 아니라 미국이 만든 시스템 안의 모든 곳에서 오랫동안 작동했습니다. 메카시가 사망한 지 3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자유진영을 이끌었고 소련은 공산진영을 이끌었습니다. 양쪽 다 자기 명분에 충실했고 체제는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그 균형이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진영이었습니다. 그 진영을 떠받치던 소련의 경제는 1970년대부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산은 정체되고 생활 수준은 서방에 비해 점점 더 뒤처졌습니다. 1985년 권력을 잡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소련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사회를 비판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억눌렸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70년간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려온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동유럽이 움직였습니다. 1989년 봄, 폴란드에서 자유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공산당이 패배했습니다. 여름에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철조망을 걷어냈습니다. 수만 명의 동독 시민이 헝가리를 통해 서방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 대변인 균터 샤보브스키가 동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행 규제 완화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사실 이 발표는 들끓는 민심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무마용이었습니다. 시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전파를 타고 와전되었습니다. 서방 방송이 장벽이 열렸다고 보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동베를린 시민 수만 명이 검문소로 몰려갔습니다. 명령을 받지 못한 국경 경비병들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28년간 베를린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다음날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장벽 위에 올라가 망치로 콘크리트를 깨뜨렸습니다. 서방 진영은 이를 자유의 승리라 불렀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역사가 우리 편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동유럽 전체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1991년 12월 마침내 소련 자체가 해체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공산 진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70년간 이어온 체제 경쟁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소련의 압제와 계획 경제는 그 진영 구성원에게 억압과 빈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체제 중 자유 진영의 체제가 더 나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게는 한 가지 큰 딜레마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진영을 가두어 둘 수 있었던 그물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그물망을 떠받친 것은 단 하나의 명분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 마셜 플랜도, 나토도, 메카시즘도, 그 뒤에 오게 될 수많은 개입도 모두 이 명제 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할 새로운 명분이 절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순간 새 가면이 필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947년부터 1989년까지 42년간의 명분의 시대를 짚어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밖으로는 동맹의 그물망, 안으로는 충성의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친 단 하나의 명분, 공산주의를 막는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던 시기, 저는 어렸을 적 한 권의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이탈리아 어느 작은 마을의 신부와 공산당 읍장이 매번 부딪히다가도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화해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번 편에서 살펴본 그 시대 유럽의 한켠 풍경이었습니다. 명분 시스템이 세계를 둘로 갈라놓은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 사람들의 일상 위로 거대한 가면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늘 가면을 씁니다. 가면은 지실과 지심이라는 큰 명제 안에 조그마하게 그 의도를 감출 때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정교한 만큼 강력하고 무서워집니다. 1989년 그 가면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는 새 가면이 필요해졌고 그 답을 찾아가는 30여 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